안녕하세요. 강춘원 변호사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구간에서 특허 등재 1번하고 후발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자 등에 대한 통지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금지 신청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인 이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판매 금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3번의 판매 금지는 특허권에 기초한 특허권자가 제기한 판매 금지 신청이고, 이 파란 별이 그려져 있는 이 다섯 번째는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은, 즉 줄여서 우판권을 받은 것에 의해서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 이 두 가지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사법에 규정된 판매 금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허권에 기한 판매 금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판권에 기한 판매 금지가 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특허권에 기한 판매 금지를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 이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전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세 번째 중요한 이슈인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금지 신청인데,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자만 이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판매금지 신청을 하는 대상은 제네릭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판매금지 신청을 하려면 침해금지 소송이나 또는 적극권범을 청구하거나 이 제네릭사가 제기한 소극권범에 대해서 응소를 한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제네릭사가 통지를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요 45일 이내에 판매 금지 신청을 해야 돼요. 요 기간을 놓치면 판매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판매 금지 신청을 여러분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 금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 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특허권자는 판매 금지 신청을 식약처에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식약처가 판매 금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무조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고 특허권자가 신청을 하면 9개월도 아니고 30개월 동안 자동으로 제네릭 허가 절차가 중단되는 형태로 미국의 제도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판매 금지 신청을 설령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가 식약처에 하더라도 자동 금지되는 게 아니라 일단 허가가 나갑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가느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9개월 동안 판매 금지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요. 그러니까 허가는 나가는데 9개월 이내에 특허권자가 제네릭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판에서 이기는 결과를 받으면 이 조건부, 판매 금지 조건부가 풀려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 금지가 아닌 허가가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판만 이긴다면, 심판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있으면 판매 금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것도 식약처가 제도를 설계할 때 조금이라도 제네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판매 금지가 9개월 판매 금지가 시작되는 날이 판매 금지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45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쯤 뒤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요 신청한 날로부터 판매 금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대한 판매 금지 기간을 줄여놓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판매 금지를 특허권자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요쯤 되겠죠. 요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이 시작한다는 거. 이게 제닉스한테 좀 유리한 거죠. 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규정된 약사법은 50조 2부터 50조 12까지 있는데 11, 12는 뭐 평가에 관한 거라서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실무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약사법 조문은 50조 2부터 50조 10인데, 이 50조의 5와 50조의 6,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 금지는 특허권에 기초해서 특허권자가 제기한 판매 금지예요. 그런데 50조의 9하고 50조의 10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 금지는 제목이 동일의약품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오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오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는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 세 번째 시간에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특허권에 기초한 판매 금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매 금지 신청이 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판매 금지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판매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판매 금지 조건부로 허가가 나가요. 일단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나와요. 자, 이 판매 금지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보면,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특허에 기초해서 이렇게 품목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이 1번에 달리고 2번에 이 판매 금지 효력은 약사법 50조의 6 제3항에 따라서 소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가 소멸될 수 있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판매 금지 조건이 해제되고 그때부터 제네릭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부로 해서 바로 허가가 나간다는 거예요. 허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허권자가 설령 판매 금지 신청을 해도 일단 이런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주고 이 조건이 언제 이 판매 금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언제 풀리느냐? 첫 번째 사망의 1호에 보면 가장 이른 날 소멸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 소급권범에서 이긴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침해 소송의 판결 또는 무효라는 심결 이런 것들이 나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이기면 판매 금지 조건부 이 조건이 풀리게 돼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허권자가 판매 금지 신청하면 우리가 판매 못하는 거 아니야? 자, 판매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제기한 소급권범이나 무효에서 지게 되면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이 판매금지 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자, 1항에는 아주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돼 있어요. 뭐 판매금지 신청은 정당하게 등록된 특허권이어야 되고, 뭐 선의를 청구하고 불합리하게 지인하지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이 2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특허권자가 판매금지 신청을 하려면 먼저 이 판매금지 신청을 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야 한다. 자, 받는다는 의미는 이 제네릭 허가 신청한 사람이 소급권법을 청구하면 그거에 응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침해 소송 그리고 침해 소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하는 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그 상대방인 제네릭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거나 제네릭사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받아야 대응을 해야만 이 판매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특허권자가 판매 금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50조의 5 사항에 규정된 건데 판매 금지 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건부라고 그랬잖아요.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품목허가, 제네릭 품목허가나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등재 특허권의 권리 범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범에서 제네릭사가 승소하거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이나 판결이 있거나 이 특허권의 등재가 그러니까 뭐 이건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죠. 등재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네릭 품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처음에 이런 판결이 있다가 나중에 그거에 반대 뭐 판결이나 심결이라는 게 항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든지 상고를 하게 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바뀌는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뭐 허가나 변경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50조의 5 4항하고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50조의 6 이번에는 이제 판매 금지는 어떤 경우에 이제 그 하게 되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 먼저 50조의 6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 1호부터 8호까지 요 파란색 박스로 돼 있는 요것들에 해당하면 판매 금지를 할 수가 없고 요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 신청이 있을 때 판매 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허권자 판매 금지 신청이 있을 때. 자, 여기 1호부터 8호까지 여러 개의 사항이 있는데 이 1호부터 4호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기간 준수 제대로 통지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안 했다. 그럼 뭐 당연히 판매 금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뭐 만료되거나 뭐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4호까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5호와 6호입니다. 그리고 5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동일 의약품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통지된 의약품과 다음 항목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이하 동일 의약품이라고 한다. 이 동일 의약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에서도 이 동일 의약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동일 의약품의 정의가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동일 의약품인데 이 동일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 신청을 하면 판매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자, 동일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통지된 의약품이 2개 이상이고, 자, 우리가 제네릭 한번 하면 어떤 오리지널이 있고 제네릭이 만약에 한 5, 6개, 뭐 심한 경우는 10몇 개씩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특허권자가 통지를 하는데 이 10몇 개가 되는 그 제네릭이 다 동일 의약품이에요. 동일 의약품의 정의는 여기 4개가 동일한 거예요. 주성분의 함량, 제형,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이 4가지가 모두 동일 의약품에 속하는 어떤 제네릭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만약에 판매 금지 신청을 하면 그 판매 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 5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6호는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임 제네릭이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주고 뭐 이 제네릭 말고 뭐 특허권자의 허락 아래 이미 판매되는 의약품이 있다면 이때도 판매 금지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 7호 같은 경우에는 요 50조의 5 사항 갖고 요게 무효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등재가 위법하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이 경우에도 이 판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들이 만약에 파기가 되거나 이 변경이 되면 이거에 따라서 또 판매 금지를 하고 안 하고가 바뀌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5호하고 6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일의약품이란 개념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 자, 이 동일의약품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주성분이란 개념과 유효성분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활성성분, API, 주성분, 유효성분 이 4가지를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쓸 때는 별로 구분을 안 하고 써요. 탁 뭐 어떤 의약품 안에 들어있는 활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유효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부터는 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된 이 50조의 2부터 50조의 10을 읽을 때 이 주성분과 유효성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강의 들으신 이후부터는 주성분과 유효성분을 철저히 구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약품 3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노바스크가 오리지널이에요. 이거는 암노드빈 배실산염, 암노딘 배실레이트가 주성분이에요. 아모디핀, 이건 한미에서 개발한 일종의 제네릭인데, 이건 암노디핀 캠실산염이에요. 캠실레이트예요. 애니디핀, 이건 종군당에서 한 건데, 이건 암노디핀 말레이트입니다. 자, 이 3개의 제품에서 주성분은 각각 다릅니다. 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노바스크, 아모디핀, 애니디핀은 주성분이 다른 의약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효 성분이라고 할 때는 염을 떼고 암노디핀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의약품은 주성분은 다르지만 유효 성분은 암노디핀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성분하고 유효 성분이 헷갈리면 이 그림을 보면 확실히 다시 리마인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주성분은 염까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고 유효 성분은 프리 베이스만 가지고 염은 고려하지 않고 비교하는 게 유효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약사법 전체적으로 보면 주성분이란, 여러분이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약사법 해가지고 컨트롤 F 누르면 그 찾아보기가 가능한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자, 약사법 전체적으로 주성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면 2조 정의 부분에 생물학적 동성 시험을 할 때 여기 동일 주성분을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 주성분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설명드린 암노디핀 케이스에서 암노디핀 베실레이트, 캠실레이트, 말레이트, 이게 주성분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왜? 염까지 체크하는 게 주성분이니까. 자, 50조의 6에 보면 아까 설명한 동일 의약품을 판단할 때 여기 유효 성분이라고 안 돼 있고 주성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의약품을 판단할 때는 염까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에 설명드린
노바스크하고 아모디핀하고 애니디핀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의약품은 주성분이 달라요. 하나는 암노딘 베실레이트, 암노딘 캠실레이트, 하나는 암노딘 말레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동일 의약품이 아니에요. 왜? 주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왜 주성분이 다르다? 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조문의 주성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완전히 3000%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분. 약사법 전체적으로 유효성분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2조 정의 중에 아까 생물학적 동성 시험하고 다르게 신약의 정의를 할 때는 유효성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신약을 따질 때는 염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효성분으로 신약을 따진다는 거예요. 또 50조의 7 우선 판매 품목허가 신청해 보면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일까? 아까 동일 의약품 뭐라 그랬어요? 주성분이 동일한 거랬죠. 염까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등재 의약품과는 유효 성분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등재 의약품 뭐예요?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잖아요. 이 특허 의약품하고 비교할 때는 염은 다 떼고 그냥 프리베이스만 암로디핀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유효 성분이라는 거예요. 자, 50조의 9에도 보면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비교할 땐 동일 의약품이니까 아까 동일 의약품은 주성분이 동일한 게 동일 의약품이라 했죠. 그러니까 염까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등재 의약품하고는 유효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허가 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된 이 약사법 조문을 읽을 때 이 유효 성분이라는 것과 주성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해야 될 게 이 동일 의약품일 때 유효 성분이 아니라 주성분의 동일로 따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동일의약품 판단 기준 아까 규정되어 있을 때 네 가지였는데 요 효능 효과하고 용법 용량은 같이 합쳐서 3번으로 하면 일단 주성분과 함량이 동일해야 되고 제형이 동일해야 되고 효능 효과하고 용법 용량이 동일해야 되는데 뭐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은 허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건 판단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각 의약품의 허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주성분과 함량, 제형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효능 효과를 일으키는 기대는 물질이나 물질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염이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유효 성분은 그냥 암로디핀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주성분은 이 유효 성분의 염과 이성질체까지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주성분이 동일하다고 한 것은 유효 성분이 아니라 염이 다르거나 이성질체가 다르면 이건 주성분이 다른 게 되버려요. 아까 암노드인 베실레이트, 암노드인 캠실레이트, 암노드인 말레이트가 주성분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근데 여기 이성질제까지 포함해서 요건 주성분이 다르다고 보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결정형과 수화물은 주성분이 동일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암노드인 베실레이트의 결정형 A와 암노드인 베실레이트의 결정형 B, 결정형은 다르지만 이건 주성분이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1수화물과 2수화물, 수화물의 경우도 주성분이 동일하다고 봐요. 자, 요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형의 동일성. 여러분이 흔히 그냥 제형, 정제하고 capsel제 다르다는 건 아실 거예요. 정제하고 capsel제 다르다는 건. 이게 대한약전에 제재총칙에 그 제형에 따라서 기재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주사제예요.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규정 3조 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사제의 경우 단위 제형별로 별도 품목허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바이알이냐, 앰플이냐, 프리필드 실린지냐, 아니면 플라스틱 백이냐 이거에 따라서 별도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알과 앰플 그리고 프리필드 실린지는 동일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주사제니까 제형 동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사제의 경우는 바이알이냐 앰플 요 두 가지는 제형이 다른 걸로 보고 동일 의약품이 아닌 걸로 봅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성분에서는 이 염과 이성질체는 주성분이 동일한 걸로 보지만 결정형과 수화물 차이는 주성분이 동일하지 그냥 주성분이 동일하다고 봐요. 만약에 염이 다르거나 이성질체가 다르면 이건 주성분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지만 결정형과 수화물이 차이가 있더라도 이건 주성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제재총칙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주사제의 경우는 좀 특별하게 별도로 본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판매 금지 예외, 판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이 5호인데 사실은 이게 별 내용은 아니에요. 별 내용은 아닌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일의약품,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 이게 다 동일해야 동일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례가 만약에 통지의약품, 이 통지의약품이라는 게 결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 특허권자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 의약품. 만약에 A, B, C, D, E, F라는 요 6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 C가 주성분이 동일하고 예를 들어서 A, B, C가 암노디핀 베실레이트고 DE는 암노디핀 캠실레이트고 F는 암노디 말레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동일 의약품이 별도로 구분될 거예요. 염이 각각 다르니까 베실레이트, 캠실레이트, 말레이트로 염이 다르니까 요 A, B, C는 동일 의약품, DE, 암노딘 캠실레이트 요것들은 동일 의약품, 말레이트 하나만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경우가 특허권자가 판매 금지 신청을 하면서 통지의약품은 이렇게 6개요. 총 6개 품목인데 이 동일의약품 중 일부만 신청했는데 판매금지 신청을 A, B, D, E만 만약에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 판매금지는 D, E만 판매금지가 되고 A, B는 판매금지가 안 돼요. 왜? A, B 같은 경우 동일의약품 A, B, C가 있는데 C를 빼뜨렸잖아요. 특허권자가. 그러니까 요 A, B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 안 되고 D, E 이거는 동일의약품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 특허권자들이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 약사법에 5호에 규정된 내용이 요 동일 의약품인데 일부를 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돼요. 실제 이게 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신청하면 DE 한꺼번에 신청하면 요 DE가 동일 의약품이니까 요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그리고 동일 의약품 F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F만 되고 요 신청하지 않은 A, B, C, D는 판매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사법에 규정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차원이지 실무에서 실제 특허권자가 이렇게 하나 빠뜨리고 할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판매금지 예외 사유 두 번째, 그 아까 50조의 6호에 규정된 건데 판매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에 판매 금지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뭐냐면 예를 들어 존속기한 만료 판매한다거나 또는 판매 금지 신청에 따라서 판매 제한이 없어서 이 약사법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이미 존재하는 뭐 라이센스 받은 이런 경우가 이미 후발이품 판매하고 있다면 다른 통지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요 6호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라이센스 준 게 없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죠. 별로. 자, 이렇게 만약에 판매 금지가 발생을 했는데 그 판매 금지의 효력이 언제 소멸되느냐? 여기 보면 이 빨간 박스로 친 경우가 물론 이 4호부터 10호까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거는 요 1번, 2번, 3번이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이른 날그 판매 금지가 소멸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변. 그러니까 소급권법에서 이기면 돼요. 두 번째, 특허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 침해 소송에서 이기면 돼요. 세 번째, 무효 심판에서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설령 특허권자 판매 금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소급권법이나 무효에서 이기면 이 판매 금지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무효나 또는 그 소급권법에서 일단 심결에서 이겼어요. 여러분이 청구한 데서 이겼는데 이게 심결이라는 게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가서 그 결론이 바뀔 수 있어요.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만약에 상급법원에서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속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이 심결이 취소나 파기됐을 때 그럼 다시 판매 금지가 되는지 이 문제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첫 번째 품목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이게 품목허가 신청이 PM에서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심판을 청구했다면 이게 미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품목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뭐 당연히 품목허가 받기 전이니까 이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사법 규정에 따라서 판매 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미 품목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받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효심판에서 이겨가지고 품목을 받고 우판권도 받았는데 이 특허심판원 신결이 특허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금지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품목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침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품목허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법조문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특허권자가 판매금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된 사례예요. 자, SK케미칼이 특허권자인 이 결정 특허에 대해서 PMS 만료가 2013년 7월 23일이니까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하고 이제 특허권자한테 통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 허가 신청 통지하고 나서 소유권범은 각하가 돼버렸어요. 확인 대상 발명 특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소유권범은 각하가 돼버리니까 2015년 8월에 정확한 날짜는 여기 알 수는 없지만 특허권자가 판매금지 신청을 합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이제 45일 이내에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통지한 날로부터 판매금지 신청을 하고 난 다음 8월에 신청을 했는데 9월 30일 날 소급권범은 각하가 되는데 무효에서 제넥스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는 이 결과 때문에 요 판매금지 요 50조의 6 1항 제7호에 있는 이 무효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등지가 위반 요 판결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판매금지가 거절이 된 이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효 심판에서 이기거나 소급권범에서 이기면 설령 특허권자가 판매금지를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다음 사례. 판매금지 효력이 나왔는데 나중에 효력이 사라지게 된 사례. 이것도 역시 SK케미칼 사례인데 결정 특허가 이렇게 있고 이 두 개의 결정 특허에 대해서 소유권범위 청구됐던 사례인데 자 2015년 6월 24일 PMS가 만료가 되니까 6월 25일 날 바로 다음 날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통지를 특허권자한테 했겠죠. 통지를 받고 45일 이내에 특허권자가 판매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판매금지가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됐는데 승인이 되고 난 뒤에 2015년 12월에 소유권범에서 제넥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니까 이 이른날 소멸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서 이 판매 금지는 그냥 소멸이 돼버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여러분이 어떤 특허에 도전하는 소유권범이나 무효에서 이기게 되면 이렇게 소멸이 되거나 또는 판매 금지 신청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도전 어떤 심판이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면 판매 금지는 꼭 그렇게 특허권에 의한 판매 금지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슈. 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우리가 그냥 줄여서 우판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우판권 받으려면 이 세 개를 엔드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최초의 허가 신청, 그리고 허가 신청 전, 이게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전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되고 이 심판에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면 여러분이 우판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판권 받을 수 있는 심판은 딱 요 세 가지예요.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존속계 연장, 무효심판. 요 세 개의 심판에서 뭐 어느 거든지 상관없어요. 이기기만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존속계 연장 무효 심판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500여 건이 있는데 제네릭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특허 심사는 심사관 혼자서 하는데 이 존속계 연장 심판은 팀제로 집단 지성에 의해서 하니까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500건 되는 심판이 있었어요. 존속계 연장 등록 무효 심판이 단 한 건도 제네릭이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오히려 존속계 연장 무효 심판은 아예 우판권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무효와 소유권법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최초로 심판 청구하거나 14일 이내 청구하거나 요 두 회사보다 먼저 승소 신결을 받거나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 받을 수가 있고 이 우선 판매 품목가 소위 우판권 기간은 9개월인데 이 제네릭 의약품이 만약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2개월까지 최대 맥시멈입니다. 캡이 씌워져 있어요.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우판권도. 하지만 무조건 2개월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요양급여 신청에 소요되는데 뭐 1년 1개월 10일이 걸렸다면 딱 1개월 10일만 연장되지 무조건 2개월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우판권 받으려면 이 단계별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품목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품목 선정을 할 때
일단 저는 시장성이 제일 이게 물건이 팔릴 만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허가 요건이랄지 시장성이랄지 뭐 원료랄지 아니면 특허 도전이 쉽겠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품목 선정하실 필요가 있고 자 어떤 이제 의약품 특허 의약품이 이제 선정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특허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특허 조사도 하고 이게 특허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거고 이제 실제 R&D를 진행해야죠. 뭐 회피 설계를 하든지 원료도 수배하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에 대한 무효를 하든지 이런 제품 개발을 하셔야 되고 자, 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 전에 먼저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허가 신청 전에 특허 도전을 해야 되고 자, 허가 신청에서 요 특허 관계 확인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요 특허 관계 확인서도 제출해야 되고 오리지널사 특허권자한테 등재자의 통지도 해야 되고 이 신청서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요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 심판에서 여러분이 이겨서 그 신결문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우판권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인데 최초 허가 신청, 최초 심판 청구 또는 14일 이내 아니면 뭐 더 먼저 승소 판결을 받는 심결을 받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성공하는 이런 건데 여러분이 최초 허가 신청할 때 뭐 늘 말씀드리지만 PMS 만료 다음날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유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PMS 기간, 재심사 기간 중에도 제네릭 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재심사 기간 중에 들어가려면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풀임상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제네릭들이 재심사 기간 만료, PMS 만료일 다음날 바로 들어가죠. 생동이나 비교용출만 가지고 가능한. 요즘은 이제 약관 제도가 바뀌어서 연변경을 하게 되면 자료 제출 의약품으로 해서 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약관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연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제네릭의 경우는 PMS 끝나고 다음날 바로 들어가게 되고 같은 날 복수의 신청이 있으면 이거는 시간 단위로 따지잖아요. 같은 날 아침 9시나 오후 5시 똑같이 같은 순위로 줍니다. 자, 최초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허가 신청 전에 심판 청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최초로 청구를 하거나 최초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두 개의 회사보다 먼저 심결을 받아야만 요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 품목 허가 신청을 나중에 하는 사람과 심판 청구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나중에 허가를 받은 뒤에는 그거를 뭐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이게 가능하지만 심판 청구는 A사가 하고 허가 신청은 B사가 하고 이게 안 됩니다. 우판권을 받으려면 허가 신청하는 사람과 심판 청구인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우판권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특허 도전에 성공하는 것도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통지를 특허권자한테 하잖아요. 제네릭사가. 이 9개월 넘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승리를. 9개월 이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허가 신청 전에 심판 청구를 하는데 어느 쯤 하면 좋으냐? 허가 이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심판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요 등재 특허에 대한 건 우선 심판이 적용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통지받은 특허권자한테 통지한 날로부터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전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요 9개월 안에 통지한 날로부터 9개월 안에 심결이 나오게 되니까 이날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 앞에다 하게 되면 요 9개월 사이에 심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허가 신청 전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언제 심판 청구를 하느냐? 특허권자한테 통지한 날로부터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미리 허가 신청 전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허가 대개 보면 어떤 특허 의약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도전에 승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판 신점이 당겨진 경우에 우판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재된 게 세 개의 특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질 특허, 조성 특허, 용도 특허가 있다면 이 맨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이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판권이 나오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간에 거를 하면 이거 우판권이 안 나와요. 맨 마지막 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특허에 도전에 성공하더라도 무효는 어차피 특허가 무효가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 소유권 법을 할 때 꼭 중요한 게 그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하고
소급권범에 청구된 확인 대상 발명, 회피한 제품하고 허가 신청하는 제네릭 의약품하고 이게 어떤 동일성의 범주에 속해 있지. 여기서 차이가 나면 이것도 우판권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할 때 여러분이 대리인한테 변리사가 보내주는 이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사하고 꼭 매치를 해서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이제 신청을 하게 될 때 어떤 서류를 내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통지서를 내야 돼요. 특허권자 등한테 품목허가 신청하는 데 20일 내에 통지를 내는 통지서, 그리고 특허관계 확인서. 특허관계 확인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지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특허관계 5번을 선택해야지만 우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판매 품목허가 신청은 이제 앞장이 이렇게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앞장보다 중요한 게 이 첨부 서류들이에요. 심판 청구와 관련된 뭐 심판 청구서라든지, 만약에 지고 나서 신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특허법원에 낸 소장들, 그리고 심판 관련 결과 서류들, 뭐 심결문이랄지 판결문이랄지, 그리고 심결 내용과 이 허가 사항과의 어떤 설명서,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동등성, 당연히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 성적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가면 그 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1번부터 2번, 3번, 뭐 제품명부터 대리인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특이하게 대부분 특허권자가 미국 회사인데 여기 대리인 있죠. 그리고 등재한 사람은 녹십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허권자는 외국인인데 등재한 사람은 한국 회사인. 자, 이럴 때 여러분이 품목허가 통지를 할 때, 특허권자한 통지를 할 때 여기에 기재될 내용들이 다 이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가면 등재의약품 정보에 다 있는 것들이 여기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재사항을 여러분이 쓸 때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보고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기재를 하실 때. 자, 실제 특허권자하고 특허권 등재자하고 여러분이 통지를 할 때, 자, 이 경우도 보면 특허권 등재는 일동제 우리나라 회사죠. 특허권자는 일본 회사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통지를 등재자하고 등재 특허권자 모두에게 양쪽에 해야 됩니다. 물론 두 개가 같다면 한 군데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양쪽에 해야 된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특허권 등재자. 일단은 수신처에 등재자의 소재지. 아까 식약처 정보에 제가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해놓은 거, 그걸 가지고 여기다 발송을 하면 되는데, 이 특허권 등재자가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회사라면 일동제약이고 뭐 등기 발송하면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근데 등재 특허권자가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이거 법인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근데 이 등재 정보에 가면 대리인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주로 김앤장이나 뭐 어디 유명한 로펌들이 있는데 만약에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그 대리인한테 보내면 돼요. 대리인한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꼭 해외로 뭐 비싼 항공우편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해. 여기다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통지서를 발송을 할 때, 특허권자는 통지할 때,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돼요. 이 변경 허가 신청일이 품목 허가 신청일이 PMS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최초 허가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날에 뭐 PMS 끝나고 다음 날 허가 신청을 넣었어요. 그런데 특허권자한테 통지를 그 신청일로도 20일 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21일째에 만약에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최초 허가 신청 지위를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품목 허가를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5월 20일까지 이걸 보내야 되는데 5월 1일 날 품목 허가 신청을 했으면 최초 허가 신청일이 5월 1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허권자한 통지를 5월 22일 날 만약에 했다. 그럼 허가 신청일이 5월 1일에서 5월 22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우판권은 못 받게 돼요. 다른 회사들이 5월 1일 최초 허가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데 통지를 20일 넘겨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허가 신청일이 뒤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해야 될 게 여유 있게 허가 신청하면 가능하면 열흘 이내로 요 20일 이내가 되도록
꼭 통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꾸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실제 특허권자나 등재자는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침해가 아니다, 또는 특허가 무효다, 연장된 특허권이 무효다, 연장된 특허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여기 통지 내용이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허 번호하고 개별적인 어떤 내용만 조금 바꿔서 하시면 돼요. 결론은 권리범 속하지 않는다, 무효다, 연장 등록이 무효다, 또는 침해하지 않고 나중에 판매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통지 내용에 써서 이걸 등기 우편으로 여러분이 그 특허권 등재자와 특허권자한테 발송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특허관계 확인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약사법 31조에 보면 자,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총리령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요 4조 제10호에 보면 의약품 특허 목록에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등재된 요 등재 의약품에 대해서 요 안유 자료를 근거로 오리지널의 안유 자료 근거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 별지 제5호 소식에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반드시 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이 특허관계 확인서라는 걸 별도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좌측에 보시는 게 특허관계 확인서인데 뭐 다른 서지사항들은 그냥 기재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요 특허 관계라고 하는 게 요 5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 5번을 선택해야만 우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우판권 못 받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5가지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특허 관계 1번은 뭐냐면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된 뒤에 팔게. 그러니까 만료된 뒤에 팔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존속기간 만료 후에 의약품 판매하기 위해서 이 1번은 이미 만료된 경우고, 2번이 기다렸다가 아직 특허는 살아 있는데 그 살아있는 특허가 만료되면 그때 판매하겠다, 이렇게 특허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특허권자나 또는 한 특허권 등재자가 통지하지 않아도 좋다, 뭐 라이센스를 줬다든지 또는 자기 회사의 어떤 거라든지 뭐 통지하지 않아도 좋다고 인정한 경우, 뭐 이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자, 4번이 뭐냐면 이건 종종 나오는 경우인데 이 등재된 특허의 의약품과 효능 효과가 다르다, 의학 용도가 다른 경우에 이 경우에는 4번을 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흔히 이제 존속 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물질 특허의 효력을 회피해서 할 때 요 4번을 택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요 4번을 택하면 우판권이 없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판권 받으려면 무조건 5번 특허 관계 확인서의 5번 무효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매한 경우, 이때 통지 의무가 발생하고 우판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우판권 받으려면 특허 확인서에 반드시 5번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실제 우선 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이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다 적어서 내야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허가가 나와야 여러분이 우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서식이에요. 이게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서식인데 여기 보면 뭐 신청인에 대한 정보, 품목과 신청 의약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다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서식의 개별적인 서지 정보들은 채우면 되는데 사실 이게 첨부 서류가 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아요.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 먼저 심판 관련 서류로 심판 청구했다면 이거 반드시 심판 청구서 내야 되고, 만약에 심결이 나와서 거기에 불복해서 만약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냈다면 불복한 경우 이것도 반드시 내야 되고, 심판 결과와 관련된 거 심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심결문 같은 건 내면 되겠죠. 그리고 요 심결 내용과 허가사항 관계에 관한 건데, 이거는 소극적 무효 심판에서는 이거 낼 필요 없어요. 소극적 권리보험 확인 심판일 경우에 이게 작성이 되는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우리가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허 발명이 있는데 이 특허 발명이 내가 만든 제네릭 의약품이 이 특허 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이 심판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심결문에 이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는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와 실제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과 이 둘 사이에 동일성 인정이 되어 오판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야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3번과 4번은 이 우판권과 상관없이 생동자료나 임상시험자, 이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소극권범에서 이겼을 때, 그거를 식약처에 낼 때, 이 등재특허권에 대한 심결과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소극권리범에서 인용을 받았고, 그 심판번호가 어떻고, 등재된 청구항, 심결 대상, 요게 같아야 돼요. 요거 다르면 또 못 받습니다. 실제 의약품이 부합되는 거, 허가 신청 사항하고 확인 대상 발급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걸 꼭 내야 됩니다. 이게 소유권범에만 이게 내는 거예요. 이 무효 때는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신청. 이 우선 판매 품목 허가 신청 앞에 이제 서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실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요건에 관한 건데 이 우선 판매 품목을 신청하는 사는 약사법에 따라서 이 등재 특허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예요. 통지하여야 하는 어떤 자냐? 등재 특허권이 무효다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자고 만약에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신청할 당시에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뭐 무조건 우판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효가 확정됐거나 이런 것들은 우선 판매 품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위임형 제네릭, 그러니까 뭐 통지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특허권자에게 어떤 라이선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이 우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신청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 품목허가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또 만약에 변경허가를 하면 변경허가를 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선 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인데 먼저 여기 1호부터 3호까지 세 개의 심판을 먼저 청구한 후라야. 그러니까 품목허가 신청 전에 이 심판을 미리 청구했어야 이걸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이걸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거 하나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와 이 심판 청구인이 동일해. 이게 다르면 우판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34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요 50조의 8 우선 판매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여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한글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게 말은 한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아우 너무 복잡하다 조문이. 그래서 제가 만든 그림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 여러분이 이 조문 내용을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통지 의무가 없으면 우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우판권 받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면 맨 먼저 뭘 생각을 하느냐 이 허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 받기 위해서 내가 특허권자의 통지 의무가 있는지를 약사법 다른 규정에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만약에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럼 우판권이 없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통지 의무가 있는 거를 약사법 다른 규정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통지 의무가 있다고 무조건 우판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통지 의무가 있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50조의 8 1항에 규정된 이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 최종적으로 우판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 세 가지 경우만 우판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50조의 8 이렇게 복잡한 규정 중에서 여러분이 최초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녹색 타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 모두 갖춘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얘기는 AND 조건이라는 의미고 자, 요 3호에는 다음 항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해당한 어느 하나라고 하는 건 OR예요. OR.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호의 내용은 최초 허가 신청에 대한 얘기고 2호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기는 심결이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3호의 경우는 최초 심판 청구 또는 14일 이내 그리고 요 두 사람보다 먼저 요 요건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요 조문들을 설명을 하면 먼저 이 검정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게 통지의약품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최초 허가 신청을 일단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검정색 라인 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모두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 2호에 규정된 무효, 소유권범, 존속무효 이 심판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녹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요 녹색 박스에 있는 사람이 회사가 오판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요 3호에 규정된 요 중에 어느 하나니까 요 녹색 박스에 있는 사람 중에서 회사 중에서 최초 심판 청구거나 14일 이내 청구거나 요 둘보다 먼저 심결을 받는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5화 조건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우판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외가 뭐다? 통지받을 날부터 특허권자가 통지받은 날도 9개월 넘어서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 박스 부분은 또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판권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이 노란색 박스, 노란색 타원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가장 이른 날 품목 허가를 신청한 자, 이 1호 요건과 관련해서 이건 최초 허가 신청에 대한 요건이고, 요 노란색 박스에 있는 질문을 보면, 자, A사가 먼저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B사가 나중에 했어요. 그럼 B사가 나중에 했으니까 최초 허가 요건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사가 만약에 이 특허관계 확인서의 5번이 아니라, A사는 특허권 만료된 뒤에 판매하겠다. 특허관계에서 2번이에요. 2번을 채택을 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했는데 B사가 우리는 침해 아니고 특허가 무효야. 특허관계 5번 이렇게 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면 B사가 우판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사가 이건 통지의약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허 끝나고 할 거예요. 특허관계에서 2번을 선택했잖아요. 이건 통지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A사는 전혀 상관이 없고 B사가 우판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요 아래 이제 네모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가장 이른 날 신청한 품목허가 반려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품목허가 신청한 자가 이 가장 이른 날 품목 신청한 자에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허가 신청을 먼저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됐어요. 자료 미비로. 그리고 B사가 제대로 이제 자료를 갖춰서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따가 사례 사무제약 케이스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에서 품목허가 반려됐다 하더라도 이 뒤에 다시 낸 그거를 가장 이른 날 최초 심판 청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신청을 잘못했다가 반려되잖아요. 그럼 그 부모에 대한 오판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가장 이른 날 여러 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날로 따진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무 시간 6시 이후라든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근무일 9시에 신청할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신청하면 일요일도 공휴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신청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가장 이른 날은 근무일에 신청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12월 22일이 토요일이에요. 23일이 일요일이고 24일 요 22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품목화 신청하면 24일 오전 9시에 신청.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요때 신청한 걸로 보게 되고 만약에 24일 월요일 날 6시 저녁 6시 반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25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26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신청을 보게 된다는 거.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재심사 기간, 요 최초 허가 신청이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PMS 만료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일요일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 근무일, 그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신청한 거로 간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호 심판에 대한 인용 심결인데 특허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도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심판의 결과를 받아야 특허 도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하기 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심판 청구를 하라고 했죠. 심판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9개월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9개월 경과한 날 이후에 심결이 나오면 우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 조절 잘못하면 심결의 이후도 우판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이 등재된 모든 청구항에 대한 거를 다 해야 돼요. 만약에 1항부터 5항이 돼 있다면 뭐 1항부터 10항을 다 무효시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1항부터 5항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1항부터 3항만 만약에 무효시켰다? 그럼 우판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화살표 보시면 이번에는 청구항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특허가 되어 있다. 물질 특허 있고 조성 특허 있고 용도 특허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특허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인용 심결을 받아도 일단 시판 시점을 앞당겨. 그러니까 맨 뒤에 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그 식약처 사례집에 남아 있는 건데, 특허 청구항이 1 내지 5인데, 1 내지 5에 대해서 모두 인용된다는, 이기는 심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특허가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존속기간이 가장 늦은 경우, A가 가장 늦은 경우에 A에 대해서 인용 심결만 받아도 우판권 받을 수 있다는 거. 사례 세 번째, 신결문의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부용제가 A하고 B예요. 그런데 허가 신청한 제네릭 의약품의 부용제는 A예요. 그럼 이건 동일하지 않잖아요. 이런 우판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호 최초 청구일 또는 최초 심결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요 세 가지 경우 1, 2, 3 요 세 가지 경우 이론적으로 따지면 모두 우판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A사는 최초 청구했어요. B사는 A사 청구한 14일 이내에 청구를 했어요. C사는 14일 넘어서 청구했어요. 근데 청구일 기준으로 보면 C사는 절대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요 둘은 받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A사, B사가 이때 승소를 하면 이 뒤에 승소를 하게 되고 만약에 C사가 요 A사, B사 승소보다 더 당겨서 받는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두 번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C사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 A사, B사가 그냥 이렇게 동시에 만약에 받는다. 여기서 A, B, C사가 같이 받는다. 그럼 C사는 못 받는 거죠. A하고 B사만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잘 보셔야 되고 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두 개에서 요 C사의 케이스, 요게 참 드문 케이스인데 요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고 요 아래 박스를 보시면 여러 종류의 특허 심판이 있어요. 누구는 무효 심판하고 누구는 소급권범하고 누구는 존속계 연장 어느 거든지 심판 종류와 관계없어요. 제일 먼저 청구된 게 최초 심판 청구로 인정이 되고 요 14일 기산을 할 때는 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그 다음까지 14일이 반영이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시사에 해당된 아주 특이한 사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약사법 50조의 8 1항제 3호 다목이 적용된 아주 희귀한 사례가 이게 첫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 A사하고 B사가 있어요. A사는 심판 청구를 2018년 4월 26일 날 했고 요 14일에 해당하는 시점이 2018년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요 B사가 요 10일 안쪽에 들어가는 2018년 5월 9일 날 1차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최초 심판 청구, 요거는 14일 이내 심판 청구가 되겠죠. 그런데 요 B사가 갑자기 이 심판을 취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보면 재개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대로 그냥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되면 나중에 제네릭이 허가받을 때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심판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 이 1차 심판 취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차 심판을 다시 청구를 해요. 그럼 이 2차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도 아니고 14일 이내도 아니고 한참 뒤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B사는 후판권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청구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특허에 대한 회피를 해야 되니 이 심판을 소급권법을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A사가 이 심판 진행 과정 중에 이 확인 대상 발명 특정과 관련해서 어떤 보정을 하라고 절차가 지연됩니다. 그러면서 이 B사의 심결이 2019년 3월에 났는데 A사의 심결이 2019년 7월 12일 날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B사가 취하하고 다시 심판 청구를 하고 늦게 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판권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요게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이 대한약전에 보면 이 액선 회절 분석에 이 정성 분석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체 어떤 시료하고 기준 물질 스탠다드하고 사이에 XRD 액선 분말 회전 측정 결과인 이 투세타 회절각이 0.2 내에 일치하면 정성 분석 동정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A사가 확인 대상 발명을 결정형 원료를 했는데 특허 발명하고 이 확인 대상 발명 요 차이를 보면 요 투세타 값의 차이가 0.2도 안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확인 대상 발명하고 이 특허 발명하고 동일한 결정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A사가 원료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원료사한테 속았는지 어쨌든지 원료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두 차례 심판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되고 이 PMS 만료일이 20년 8월 10일이다 보니까
이 앞에서 먼저 최초 심판 청구, 뭐 14일 이내 청구가 이렇게 지고 나니까 이 뒤에 제대로 된 결정형 원료를 가지고 심판 청구한 모든 회사가 다 오판권을 받게 되는, 여기 자디안 케이스인데 한 70개, 80개 되는 회사가 오판권을 받은 아주 희귀한 뭐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 이 결정의 원료 선택을 실수해가지고 또 뭐 너무 일찍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확인 대상 발급에 특정의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최초 허가 신청, 우판권을 받기 위한 최초 허가 신청과 관련된 사례 몇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액터스메 특정 관련된 사건, 특허권자가 닷게다였는데 경동제약이 최초로 소유권보험을 청구하고 여러 회사가 14일 이내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동제약이 2017년 2월 28일 날 최초 허가 신청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허가 신청한 회사가 먼저 허가를 받습니다. 7월 14일, 7월 17일. 그런데 경동제약은 뭐 어떤 이유였는지 9월에서 늦게 허가를, 8월에 가서 허가를 받게 돼요. 그러면 처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허가를 경동제약이 최초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이거 우판권 못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경동만 유일하게 우판권을 받은 이유가 허가를 누가 먼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를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우판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허가는 경동제약이 나중에 받았고 후발 회사들이 더 허가는 먼저 받았지만 허가 신청 최초 허가 신청은 경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이 우판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가 신청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지금 이 사례처럼 누가 먼저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례. 피레스파 사례는 일동제약이 특허권자였고 영진이 좀 눈물을 흘렸던 아주 애탔던 그런 사건인데 이게 아까 허가 신청 자료 미비예요. 그러니까 삼호제약이 먼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자료 미비로 반려가 됐어요. 그리고 영진약품이 제대로 허가 신청을 해서 이게 우판권을 신청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진약품의 허가 신청은 최초 허가 신청이 아니다. 왜? 반려된 삼호제약의 허가 신청이 이게 바로 최초 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영진약품 우판권 못 받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반려된 허가 신청도 최초 허가 신청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진약품 행정 심판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우판권 못 받았어요. 자, 여기서 어떤 제약사 분한테 제가 이걸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의도적으로 이, 이 자료 미비가 된 허가 신청을 미리 이렇게 사모제약이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판권을 전부 못 받게 하려면 그냥 선제적으로 막 그 허가 신청을 자료 없는 상태에 넣어서 이렇게 반려를 받게 되면 아무도 우판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좀 야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 정 필요하다면 그런 전략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영진약품이 좀 힘들었던 사례인데 자, 이게 어떤 사례냐면 이 아빌파이 정의 효능 효과는 1, 2,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 2번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는 용도 특허가 등재가 되어 있던 거예요. 용도 특허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2015년 3월 이전에 여러 회사가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요 양극성 장애는 피하고 1번하고 5번에 대한 효능 효과만 가진 제네릭 약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진약품이 요 용도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변경 허가를 2017년에 신청을 한 거죠. 요 원래는 1번하고 5번만 있던 거를 양극성 장애 특허를 무효시켰으니까 요런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면서 이때 우판권을 같이 신청을 한 거예요. 변경 허가 시에도 우판권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식약처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우판권 요건에서 말하는 최초 품목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에서 이 최초 허가 신청은 변경 허가 신청과 동일선상에 해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네가 영진약품이 1번, 5번에 대해서 허가 신청받은 이게 최초 허가 신청이지 이 변경 허가는 최초 허가 신청이 아니다. 따라서 이건 우판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변경 허가 신청은 최초 허가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초 허가 신청은 이미 받은 1번, 5번에 대한 게 이게 최초 허가 신청이고 이렇게 양극성 장애 이 추가하는 이거는
최초 허가 신청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허가 특허 연계제도 두 번째 시간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 남겨뒀는데,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 이게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우판권에 의한 판매 금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